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13일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향해 이틀째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200의 유가를 감당해보라며 석유 수출 길목이죠.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협에서 800km나 떨어진 이라크 영해의 유조선들까지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첫 소식 임서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위 선박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아 오릅니다. 화염은 폭발과 함께 더 크게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이라크 영해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Iran'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It said it carried it out using underwater drones. 이번 공격으로 승조원 1명이 숨지고 38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조선들이 정박한 이라크 바스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 거리로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شناور و یا محموله نفتی آن برا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و شرکای متخاصم آنها باشد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د بود.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스라엘 화물선과 태국과 일본의 컨테이너선, 마샬 제도의 벌크선 등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최소 16척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소 1,170만 배럴의 자국 원유는 해협을 통과해 중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해군이 민간 항구에서 선박 공격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인 대피령을 내리고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란의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핵 협상 중재에 나섰던 오만의 정유시설까지 타격했습니다. 바레인 석유시설은 다시 공격했는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릴 정도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원유 저장 탱크들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밝아도 불길과 검은 연기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원유 저장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만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걸프국 중 유일하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의 축전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 없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거점을 타격한 겁니다. 이란은 앞서 정유시설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던 바레인의 연료시설도 또 공격했습니다. 재앙 수준의 검은 연기가 퍼지자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주변국 공격이 이어지자 유엔 안보리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موقفاً حازماً في رفض هذه الأعمال العدائية الإيرانية الآثمة التي تستهدف الدول ذات السيادة وتهدد أمن شعوبها واستقرارها. 이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이스라엘 50곳을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הדלת של הממ"ד ממש רעדה. אמרתי לדני שדבר כזה עוד לא היה. ממש נבהלתי מאוד מהעוצמה, מהחוזק של הבום. 이스라엘도 레바논 등에 보복 공격을 하며 이란과의 장기전이 준비돼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의 군사 전력 대부분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설명과 달리 이란의 반격이 거세자 미 언론은 미국 정부가 오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제기구가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장중 $100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걸로 보이고 방출량이 전 세계가 불과 나흘간 사용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3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00 million barrels of oil available to the market to offset the supply lost through the effective closure of the strai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엔 방출에 반대했다가 2시간 만에 돌아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We're going to be doing it very quickly, and then we'll fill it up. We'll fill up our reserves, you know.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역대 6번째인 이번 방출량은 당시의 3.3배로 걸프전과 리비아 내전 등 방출 때와 비교해도 가장 많습니다. 회원국별로는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 일본 약 8천만 배럴,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을 풉니다. 우리나라의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2억 배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방출이지만 전 세계 소비량으로 따지면 나흘치에 불과합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걸 감안해도 단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Once you release all of that oil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it's like pulling a trigger that you can only pull once. You don't get to do it again until new supply comes on. So it's maybe helpful, but not a catch-all.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가는 장중 한때 $100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날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당장 오늘 자정부터 정유사는 휘발유 도매가를 1,724원이 넘지 않은 선에서 주유소에 공급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2, 3일 후에야 내린 기름값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말 리터당 1,750원대였던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매일 폭등해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만땅은 절대 못 넣고 반씩밖에 못 넣고 있어요.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조치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됩니다. 오늘 자정부터 시행되는데 정유사는 현재 공급가보다 100원 이상 싼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최고가는 2주에 한 번씩 정하는데 유가 등락폭이 커질 경우 주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가가 낮아지는 만큼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붙여 정하는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사들인 기름은 현재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2, 3일 이후에 본격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정유회사가 발생하는 손실을 나중에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에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폭을 늘려 가격을 잡을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길목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뢰 부설함을 파괴해도 이란의 선박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의 기뢰가 왜 문제가 되는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공격당한 선박은 몇 척이나 됩니까?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15척입니다. 태국 선박 마유리 나리호와 일본 선박 원 마제스티호 등이 현지 시간 11일 공격받았죠. 전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입니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인 이라크 영해에서도 2척이 피격됐고요. 정체불명의 발사체나 수상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해상 통행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현재 선박들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묶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해상 규례로 페르시아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폭 33km,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너비가 6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란이 규례를 수십 발만 설치해도 대형 선박은 지나갈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규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3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 떠다니는 사다프 계열입니다. 상단에 돌출된 뿔이 선박에 닿으면 폭발하는 재래식 규례고요. 중소형 선박을 타깃으로 합니다. 첨단 규례인 마함도 있습니다. 사다프와 달리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선박 엔진의 소음이나 자기장을 감지해 폭발합니다. 큰 군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함정의 정중앙에서 폭발했을 때는 함정을 들었다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함정이 두둥강 날 수 있어요. 한 발만 접촉돼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군함 같은 경우도 뭐 작전을 못할 정도죠. 또 수중에 있다가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 추진 기뢰도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기뢰 중 가장 위력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기뢰를 5,00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해함을 투입해야 합니다. 소해는 바다를 청소한다는 뜻으로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함정입니다. 기뢰의 자기장 탐지를 피하기 위해 철이 아닌 강화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만들어지고요. 소해함에 탑재된 탐지 드론이 수중과 해저를 샅샅이 뒤지면서 기뢰를 제거하는데 적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에서 음파로 측정된 걸 보고 이건 기뢰 형태네 아니면 바위네 그런 유사 물체들이 많아요. 바닷속 안에는 우리 우방국 소해함들이 가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몇 달 걸려 기뢰를 제거하더라도 하룻밤새 다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은 소형 선박들을 동원해 최근 며칠 새 이미 수십 개의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더 이상 민간 선박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국가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 대신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보입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파악을 위해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조사를 시작한다며 한중일 등 15개 나라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사전 브리핑에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설비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에 대한 시장 장벽, 부적절한 노동보호, 환율 관행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사는 통상 1년 넘게 걸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 안에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to protect our country.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임시적으로 발효한 대체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새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5월 5일 공개 청문회와 반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7월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오늘 우리 국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죠.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301조가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할 수 있는 통상 카드라는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분야를 실제 조사할지 장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가 관세 수입 확보를 위한 예상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근본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거래라고 판단하면 보복 관세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 명분의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 플랫폼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규제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온플법으로 통칭되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현재 국회에 19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미국은 발의된 온플법 가운데 일부가 이 구글과 애플,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망 사용료를 물리는 방안 또한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사안입니다.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시장 역시 미국의 개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사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하면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호관세 협상 당시 대미 투자에 맞춰졌던 통상 갈등이 301조 조사 착수로 비관세 장벽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지원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 같은 이른바 사법3법 중에 일부가 시행됐습니다. 첫날부터 이런저런 이슈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내용부터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에 썼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빚을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라며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불법이라며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낮춰 신고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단순 착오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양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도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 소원제의 첫 혜택을 양문석 전 의원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고 직후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만약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양 전 의원의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한 지역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공존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지 1시간 만에 재판 소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SNS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선관위에 거론 통지를 하면 양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 갑에선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보궐선거로 새 의원이 뽑힌 뒤 양 전 의원의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한 지역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공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를 했는데 재판헌법소원 인용이 돼버리면은 이 똑같은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2명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헌재가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도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손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거죠.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양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인데
사법부의 대혼란이 현실로 닥치자 전국 법원장들이 한데 모여 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큰 표정 변화 없이 출근합니다. 오늘 재판소한테와 법 왜곡죄 첫 시행일인데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은 오늘 법 왜곡죄로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고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법 왜곡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정례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후속 대책과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재판 기피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재판 기피 우려가 있는 형사재판부에 수당을 늘려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법관이 부당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과 자문을 지원하고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재판소원법과 법 왜곡죄가 시행이 됐는데요. 우려했던 대혼란이 현실화하는 느낌입니다. 사회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첫날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랐습니까? 네,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 취소건은 총 16건입니다. 그런데 이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엿보입니다. 이른바 1호 사건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던 한 시리아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강제 출국당한 사건인데요. 올해 1월에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소원법상 확정 30일 이내라는 청구 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초에 대상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접수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 전부터 수백 건의 문의도 있었다는데 이 대부분은 판결에 불복해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소송 남용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본안 심사를 하기 전에 거르는 단계부터 과부하에 시달릴 거란 전망입니다. 아, 거르는 단계는 있긴 한 겁니까? 예. 자, 법 왜곡죄 상황도 한번 보죠. 사법부 수장이 정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경찰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이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이 검사가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건데 경찰이 사법부 최고 수장인 이 대법원장의 법적 판단을 들여다봐야 하는 전인 미답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 사건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우리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중론은 그런데 뭐 현실은 다를 수도 있겠죠. 처벌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고발이 이어진다면 압박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 대법원장이 이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관련 사건의 경우 검사나 판사 모두 언제 어떤 식으로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압박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수사 주체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공수처가 맡게 됩니까?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이 공수처는 정작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법 제정 당시의 형법 기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23조 2항 법 왜곡죄는 당시에는 없던 범죄라서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수사할 수 있다며 발을 빼는 상황인 거죠. 공수처가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내부 인력난 문제도 있습니다. 수사검사 정원이 25명에 불과해 전국의 판검사 사건을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여당은 사법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 소식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사심제 정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여러 가지
경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혼란이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저륜 결의문 발표 이후 잇따라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오늘은 당 윤리위에 지방선거까지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징계로 뺄셈 정치를 한다는 지적에 호응한 셈입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 요구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결의문 발표 이후 이어진 실천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첫 후속 조치는 징계 중단입니다.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선 통합의 일환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거둬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철회 대신 상황 동결의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당직을 맡은 모든 분들도 당내 문제나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장해찬 부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하고 있었는데 논의된 바 없습니다. 장 대표의 이딴 조치에도 내부에선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대치의 괴리를 좁히는 어떤 즉각적인 행동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된 M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에 그쳤습니다. 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은 9%였습니다. 장 대표가 추가 조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천 추가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가 발표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오 시장의 기싸움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추가 접수 마감을 30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 시장은 저륜 결의문 발표 이후 최신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지도부에 요구해온 혁신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을 또 한 번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낮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만 무소속 출마나 불출마 뒤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선대위 출범은 사실상 현 지도부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셈이어서 지도부가 수용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오후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방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얼마든지 추가 접수는 진행이 될 수 있음을 문은 열려져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 시장의 후보 등록 거부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는 이른바 거래설 의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해당 의혹이 처음 언급된 곳이 여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 씨 유튜브라 더 파장이 컸습니다. 김 씨는 출연자가 그 말을 할지 몰랐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한 출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꺼낸 뒤 관련 대화는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35분짜리 코너에 3분의 1 가까이 할애한 겁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김 씨는 특종 보도라고 했습니다.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잘 받으세요.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민주당에선 이틀간 근거 없는 음모론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김 씨는 오늘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조율됐을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나요? 기자들이 자기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김 씨는 과거에도 익명 제보 등을 내세워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심하게 캐주얼 로퍼 하나의 멋진 구두였죠. 당시 민주당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을 정치 공세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해당 출연자와 김어준 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방조 혐의로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김 씨를 제외하고 출연자만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거래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이자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김어준 씨와의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말을 아끼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입을 떼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했다. 공소 취소해줘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특검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검 법안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구나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와 긴장 관계인 의원들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일을 100번은 벌이고도 남는다며 대여 공세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도 당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도 결국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법적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선 실체가 불분명한 소모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휴가 나온 20대 군인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체포됐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SUV 뒤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SUV는 앞으로 밀려납니다. 잠시 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목발을 짚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정차한 채 물건을 꺼내던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천둥 이상의 소리였죠. 뒷좌석에 목발을 하나 빼서 갑자기 목발 짚고 나오더라고요. 사고 충격으로 피해 운전자는 크게 다쳤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가 대고 물건 꺼내가지고 무서워하다가 미쳤다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택시 잡아가지고 갔다고. 남성은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산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역 병사인 A씨는 휴가를 나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동승자 역시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낡은 선박에 몰래 숨겨둔 폐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70대가 붙잡혔습니다. 100억 원 세금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박 중인 배 사이로 낡은 바지선 4척이 보입니다. 화기염금이라 적힌 노란색 유조차가 바지선 옆에서 무언가를 담습니다.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바지도 사보니까
지난 5년간 폐유로 만든 가짜 석유 90톤을 팔아 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해경 추적을 받아온 70대 남성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판사님 발부한 영장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간다니까요. 남성의 차에선 차명 통장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남성은 낡은 바지선 안에 8만여 톤의 폐유를 숨겨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2만 리터급 유조차 4,000대 분량입니다. 장기 개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나 관리감독을 안 받는 선박이다 보니까 폐유를 몰래 숨길 수 있는.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남의 명의로 된 법인 7개를 돌려가며 수사망을 피해왔는데 정작 본인은 700평대 별장에서 지내며 고급 시계를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회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끊고 또 안 끊을 수 있는 것들도 안 끊고. 해경은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콩팥 기능이 떨어져 만성 신장병을 앓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 봤습니다. 근육량과 단백질 섭취가 콩팥 건강에 중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6년 전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은 70대 환자입니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다 보니 체중이 10kg 빠졌고 운동량도 줄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먹기가 싫고 그리고 입맛은 항상 없고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별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통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진이 투석 직전 단계 환자들을 6년간 추적했더니 근육량이 적을수록 신장 기능이 빨리 망가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근육의 양과 근력이 감소할수록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감소가 신장병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나쁜 영양 상태를 의미하는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경우 사망 위험이 2.7배, 3개 이상 시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정 씨 같은 경우 식이 제한은 필수지만 하루 10에서 20g의 단백질 섭취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계란 한 2개 정도의 단백질 양은 지금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겠다. 만성 신장병 환자는 10년 새 2배로 늘었는데 투석까지 가지 않으려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 근육량 이런 것들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이 콩팥병의 예후라든지 환자의 생존, 사망률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내 14개 대학병원이 성인 환자 4,000명을 상대로 한 코호트 연구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질병당국은 2031년까지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결국 보유세까지 인상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가 받았던 양도세 혜택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 사람들도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강남에 살면서 약간 평수 좀 늘리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실거주한 1주택자도 겨냥했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던 혜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비교해보면 특히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요. 다만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인정했습니다. 실제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대책으로는
공실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공급, 3기 신도시 속도 내기 등을 들었습니다. 공급 대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 불안을 잠재울 획기적인 공급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혜택 축소를 예고하면서 초고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실제 살고 있는 1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투기도 투자도 아닌 실거주까지 압박하냐는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양도세가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초고가 아파트. 10년 전 22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183제곱미터가 최근 97억 원에 팔렸습니다. 양도 차익으로만 7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10년간 실거주한 보유자는 양도세로 6억 원만 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부자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에게 이런 모든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더 똘똘한 완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 때문에 정부는 양도 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 차익이 20억 원 이상이면 50%까지 낮추는 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안대로 적용되면 앞서 양도세로 6억 원을 냈던 압구정 아파트 실거주자는 약 16억 원을 내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강남과 같은 고가 지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주택 장기 보유와 실거주를 장려하는 쪽으로 변화해온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반도체 열풍은 채용 시장에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인재 모집을 위해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강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 채용 설명회를 찾은 학생들로 200여 석자리는 금세 채워집니다. 계단과 뒤편에도 빈 곳 없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채용 설명회장 열기도 마찬가지. 시작 전부터 몰린 학생들이 강당을 꽉 채웠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합니다. 반도체 분야가 잘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들이 좀 값도 많이 비싸지고 요즘 반도체 시장이 워낙 활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 나란히 채용을 시작한 두 기업의 홍보 경쟁도 치열합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고 있죠. 100만 닉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 원까지 올라가서 시총으로 환산하면 726조까지 올라갔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필요 인력이 늘어났고 두 기업 모두 첨단 공정을 설계할 고급 인재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준은 무엇일까? 비전을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약간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 복지 사항들이 가장 선택사항이 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 반도체 인력을 콕 집어 러브콜을 보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인재 영입에 가세하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지키기 위한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주애가 총을 든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3살 주애에 잇따르는 군사 분야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사격을 합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딸 주애도 군 간부들 사이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거듭 표시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에게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말에도 주해가 저격용 소총을 다루는 모습을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 특히 권총은 김씨 일가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13살 주해가 총을 쥔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세습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고도의 통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찍이 정대와 인연을 맺으시었습니다. 정대로 만경대 가문 백두산 혁명 일가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셨기에 김정은의 군사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김정은은 지난 10일에도 주해와 함께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 순항미사일 시범 사격 장면을 화상 참관했습니다. 지난달 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공개 행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사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도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때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존했습니다. That would spark intense interest in intelligence circles about brainwashing. The CIA's programs begin in 1950 and run forward to 1973. 최명과 세뇌를 통해 민간인을 조종하는 MK 울트라 계획. 1974년 뉴욕타임스 추적 보도팀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여부를 밝히기 힘든 음모론 천지입니다. 유튜브가 범람하기 전부터 특정 진영에서 특히 다양한 소설을 썼습니다. 반대 진영을 대상으로 그럴싸한 인물까지 등장시켰죠. 그런데 집권 1년도 안 된 정권을 향해 탄핵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편인 대통령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이른바 검찰개혁을 살살 해준다는 식의 거래설입니다. 친명계에서는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력 반발했죠. 그런데 당 차원의 대응 방식이 묘합니다. 거래설을 처음 제기한 쪽이 아니라 왜 대응하지 않냐고 보도한 언론부터 민주당이 제소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엄격하게 하고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청와대는 이번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에야 음모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왜 이런 내용이 민주당 상황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냐는 점입니다. 보안 수사권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내부 갈등이 빚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설.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음모론을 불식시키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무수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법부가 여권이 주장하듯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현직 인기 있는 대통령을 조작된 증거로 심판할 만큼 허술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So confronting conspiracy theories is not about correcting a misunderstanding. It's about conversion. 소문은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나무를 없애려면 잎사귀 대신 뿌리부터 잘라야 합니다. 무죄 판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3월 10일 윤정우 앵커 칼럼 음모론 죽이기였습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의 날씨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를 기록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내일 오후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1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2도, 광주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하늘이 흐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